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우리 300제, 생활과 윤리 300제를 푸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기본서도 탄탄히 하시고 또 총정리도 하시고 또 순서에 따라서 모의고사를 먼저 풀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전에 여러 가지 어떻게 문제가 나왔었는지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300제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거 문제의 완결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활과 윤리로 우리가 사실 과목 자체가 조금 바뀌면서 완벽하게 바뀐 건 아니지만 그쵸? 제목도 조금 바뀌고 어려운 내용들도 좀 포함이 되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당황하신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전에 나왔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제가 좀 유형을 좀 바꿔서 출제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배웠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시험을 볼 것인지 그 다음에 시험 경향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말 가리지 않고 따지지 않고 많은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 자체도 300제나 돼요. 300제나. 우리가 만약에 계속 앞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12번 정도를 만나게 될 텐데 25문항씩 풀고 12번 정도를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도 아마 조금 지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문도 조금 긴 것들도 많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물론 있긴 하지만 비슷하다. 이 문제 뭔가 풀었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계속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도 반복해서 풀어봐야 우리가 또 시험에 직접적으로 맞닥뜨렸을 때 당황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부터 25번까지 문제를 풀면서 워밍업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면서 앞으로 난이도라든가 앞으로 문제 방향이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도 중간중간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생활과 윤리 300제 문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시죠.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상에 대해서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양 사상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사상적인 부분들, 맨 처음에 제가 오리엔테이션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죠. 사상사에 관련된 부분들 조금 중요하게 새롭게 좀 이렇게 가미가 됐다, 이렇게 첨가가 됐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첫 번째 문제는 사상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로고스를 우주와 자연, 인간을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로 본다. 그리고 두 번째, 정념이 없는 마음의 상태 또는 부동심, 그것들의 유지로 마음의 평화와 자연 및 우주와의 조화를 추구한다. 요거를 설명하고 있는 사상은 무엇인가? 그쵸? 우리가 분명히 배웠습니다. 첫 번째, 유교 사상. 유교 사상은 로고스 이런 거랑 관련이 없습니다. 그쵸? 예절, 요런 부분이 나와줘야지 유교라든가 도교를 고를 수 있겠고요. 역시나 2번 도교도 아니겠고 3번 스토아 사상, 4번 에피쿠로스 사상. 그랬을 때 우리가 로고스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단어 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쵸? 우리가 스토아, 그쵸? 스토아에 관련된 거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로고스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부동심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스토아 사상이 정답인 것을 아실 수가 있고 에피쿠로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단어가 뭐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쵸? 뭐였죠? 쾌락. 그리고 우리가 수업을 안 했었다면 에피쿠로스라는 게 사람이 아닌 줄 알 수도 있다. 제가 이런 얘기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에피쿠로스라는 것은 쾌락에 대해서 그쵸? 참된 쾌락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학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교 사상 아니고 도교 사상 아니고 우리는 3번 스토아 사상이 정답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 문제를 풀면 아시겠지만 문제를 한 문제 풀면서도 기억할 수 있는 건 유교랑 도교 같은 경우는 물론 전통, 도덕, 여러 가지 전통, 윤리 이런 부분인데 우선 스토아 같은 경우와 에피쿠로스 어떤 방향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키워드를 꼭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주자. 이 부분 제가 꼭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1번의 정답은 로고스와 부동심이란 단어, 키워드 확인하시고 스토아 사상이 정답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2번 문제 보시죠. 우리가 역시나 스토아 관련돼서 이제 또 한번 문제를 풀어볼 텐데 스토아 학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출제를 왜 하게 됐냐에 대해서 의도를 말씀드리면 역시나 우리가 서양 사상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문제를 바로 풀어볼 텐데 스토아 학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를 거예요. 그쵸? 스토아 학파에 대해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한다. 옳은 것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한다. 요거 같은 경우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같은 경우는 공리주의죠. 공리주의. 공리주의고 그 다음에 벤담. 그쵸? 공리주의와 함께 기억해야 될 학자는 벤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는 정답이 아니겠죠. 그쵸? 스토아 학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가가 없는 자연 상태를 주장한다. 요거는 뭐 무정부주의라든가 뭐 자연 요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스토아 학파랑은 상관이 없고요. 3번 같은 경우 정념이 없는 마음의 상태를 추구한다. 그쵸? 정념이 없는 마음의 상태, 부동심. 방금 나왔던 얘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3번임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고 4번 철인 정치를 이상적인 정치 형태로 본다. 요거는 플라톤의 철인 정치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우리가 스토아 학파에 대해서 문제를 풀었다라고 해서 바로 스토아 학파 부동심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키워드를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물론 정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뭔지는 좀 알고 가야 되니까 1번 공리주의고 벤담에 관련된 부분이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무정부 관련된 거였고 세 번째가 역시 스토아 학파의 부동심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4번 철인 정치를 이상적인 정치 형태로 보는 것은 플라톤에 관련된 설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에 3번임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3번 문제 보시죠. 3번 문제. 가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한번 골라볼 겁니다. 20세기에 들어서 윤리학이 학문적인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밝히기 위해서 언어의 의미 분석에 몰두하는 윤리학이 등장하였다. 네,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나오고 있어요. 언어의 의미 분석에 몰두하고 있다. 그럼 우선 중요한 것은 응용윤리는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것들 이론적인 부분에 우리가 현대의 윤리 문제들을 합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응용윤리는 우선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선 도덕윤리학이라는 거 우선 배워본 적이 없어. 첫 번째 메타윤리와 실존윤리 중에서 우리가 고르게 될 텐데 그렇죠? 이 윤리학은 가를 주요 탐구 과제로 설정하였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답을 보시면 1번 메타윤리학, 2번 실존윤리학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선 메타윤리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쉽게 말씀드려서 학문의 학문이라고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것의 논증 가능성과 타당성을 그쵸? 증명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언어의 의미 분석과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정체성을 분석한다는 의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1번 메타윤리학이 정답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문제를 구분하거나 문제를 풀 때 윤리학에 대해서 특히나 문제를 풀게 될 때 응용윤리냐 메타윤리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만 조금 하실 줄 알면 문제 충분히 윤리학에 대해서 풀 수 있다. 왜냐면 윤리학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무조건적으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기억하신다면 3번에 1번이 정답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4번 문제 보시죠. 4번 문제.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사회의 요구와 개인적 양심의 요청 사이에는 어간에서 여간에서 화합하기 힘든 지속적인 모순과 갈등이 존재한다라고 하고 왜냐하면 사회를 정의를 최고의 도덕적인 이상으로 삼지만 그쵸? 개인의 이타성을 최고의 도덕적 이상으로 참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는 양심적인 사람들로부터 도덕적인 승인을 받지 못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정의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형적으로 니부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부어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아셔야 되는 부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개인의 집단부터 쓰는 게 낫겠죠? 집단의 도덕성은
개인의 도덕성보다 낮다. 이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개인적인 뭔가 양심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부분들, 사회적인 제도, 뭐 규범적인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했던 학자가 니부어였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도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의 이제 특성, 그쵸? 개인적인 윤리 부분과 사회 윤리의 특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력, 뭔가 법의 강제력이라는 부분도 불사한다. 이런 입장으로 하는 것이 니부어의 입장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회 부정의는 외적인 강제력을 통해 타파되어야 된다. 그쵸? 왜냐하면 집단의 도덕성은 개인의 도덕성보다 낮고 개인이나 집단에게 그런 양심만으로 맡겨놓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고 이제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고 개인의 양심적인 통찰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데 당연히 기여하겠고요. 집단들 간의 관계는 윤리적이라기보다는 매우 정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바로 바꿔서 얘기한 바로 위에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집단의 도덕성은 개인의 도덕성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윤리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을 만들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집단은 윤리적으로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니부어였어요. 그쵸? 그리고 4번, 개인들의 이기적인 충동들은 집단 속에서 약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죠. 개인들이 아무리 도덕성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집단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도덕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고 그 도덕성은 뭔가 뛰어나다기보다는 없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니부어가 얘기했었던 입장 그리고 뭔가 지문이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고를 수 있는 것이 니부어에 대해서 전형적으로 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지식이 있다라고 하면 니부어가 다른 얘기 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니부어의 정답은 4번의 4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300제에서는 정말 쓸데없는 문제들 다 빼고요. 쓸데없는 문제들 빼고 정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기억은 윤리학의 한 분야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학은 규범윤리학하고 그 다음에 메타윤리학, 그 다음에 응용윤리학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랬을 때 규범윤리학은 이론윤리학하고 어떤 윤리학으로 나눌 수 있냐? 당연히 우리는 응용윤리학으로 나눌 수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지금 그렇다라고 했을 때 메타윤리, 그 다음에 규범윤리 그런 부분들하고 우리 같이 다 확인을 하셨었을 때 어떤 규범적인 부분하고 응용적인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가를 수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묻는 문제를 여러분들께서 좀 확인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윤리학 같은 경우는 도덕적인 행위에 대해서 이론적인 분석과 정당화를 주로 다루게 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현대에 들어와서 새로운 윤리적인 판단을 요구하게 되는 것은 당연히 응용윤리학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답을 고르는 것인데 1번 의무론적 윤리와 공리주의적 윤리가 대표적이다.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응용윤리와 메타윤리 당연히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규범윤리학 요렇게 정도로 나눌 수 있지 의무론적 윤리와 공리주의 윤리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고 2번 도덕적인 언어 내지 의미에 대한 분석을 주로 다룬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분석 같은 경우 메타윤리에 관련되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고 3번 윤리학의 여러 이론들을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적용한다라는 부분이 바로 응용윤리학의 전형적인 정답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5번 같은 경우는 응용윤리학에 대한 정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6번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 보겠습니다. 그쵸?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기본권이 보장되고 공평한 대우를 받는 사회라 하더라도 타고난 조건이 지나치게 열악한 사회적 약자들은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게 누구냐면 롤스를 보통 기억하죠. 우리가. 왜냐면은 사회적 약자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대우를 받지 못하면 똑같이 평등함을 유지할 수도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롤스가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타고난 조건이 지나치게 열악한 사회적 약자들은 인간다운 삶이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
그쵸? 그러므로 기억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사회적 약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뭐 마련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기억에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부분을 골라볼 텐데 뒷장으로 넘어가 보면 1번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축소해야 된다. 아니죠.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좀 늘려주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축소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고 2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확대해야 된다. 그렇지 않겠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도움을 주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차별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정답이 아니다. 3번 사회적 약자들에게 항상 무관심으로 일관해야 된다. 그렇지 않죠. 관심을 많이 주자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무관심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정답이 아니겠고 4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바로 이 얘기죠.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뭔가 제도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면 지원받기도 힘들고 뭐 뭔가 되기도 힘들다라는 부분들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롤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뭐 이름이 나오진 않았지만 롤스가 얘기하고 있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뭔가가 돌아가게 한다라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7번 보시죠. 지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을 우리가 한번 골라볼 겁니다. 다음의 내용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이것은 이제 도덕적인 사회에 대해서 윤리적인 사회에 대해서 묻는 문제고요. 사회자가 묻죠. 정의로운 사회는 어떻게 만들 수가 있나요? 그랬더니 땡땡씨가 정의로운 사회는요 하루 15분의 노력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내가 먼저 의지를 갖고 시작하는 작은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1번 공정한 경쟁, 2번 시민단체의 증가, 3번 능력에 따른 보상, 4번 자발적 실천 의지의 함양. 도덕적인 사회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룰 수 있냐, 정의로운 사회는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냐, 그거에 대한 부분인데 경쟁도 중요하고 능력에 따른 보상도 중요하고 뭐 시민단체에 감시해주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 것도 중요한데 자발적인 실천 의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런 사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우리가 4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8번 문제 보시죠. 8번. 다음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로 바르지가 않은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로 바르지 않은 것을 우리가 한번 골라볼 겁니다. 우리가 사회적 약자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뭐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노인, 그렇죠. 노약자가 다 뭐 임산부라든가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로 바르지 않은 것을 우리가 한번 골라볼 텐데 1번 나눔과 배려, 2번 무관심한 태도, 3번 공정한 기회보장, 4번 소수자 인권 존중. 그랬을 때 1번하고 3번하고 4번은 모두 포함이 된다라고 보는데 8번의 2번 같은 경우 무관심한 태도 같은 경우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로 바르지가 않기 때문에 정답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9번 사회제도가 지향해야 될 가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정의, 그렇죠? 2번 공동선, 3번 인간의 존엄성, 그런데 4번 특정 계층, 예를 들어서 뭐 국가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위한 특정 계층의 이익 같은 경우는 사회제도가 지향해야 될 가치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9번의 4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0번 시민 참여의 올바른 자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를 겁니다. 우리가 각종 이제 정부에 대해서 하는 일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시민 참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공정한 경쟁이라든가 혹은 이제 공직자의 윤리라든가 전문직의 윤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시민 참여에 대해서 좀 다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 1번 공동체 이익에 기여해야 한다. 그렇죠. 아무래도 시민을 참여한다라는 것은 개인선보다는 공동선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더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 이익에 기여해야 된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물질적인 이해관계에만 적극 개입한다.
네. 10번에 물질적인 이해관계만 적극 개입한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시민 참여의 올바른 자세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바로 아실 수가 있고 3번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4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 참여에 대해서 올바른 자세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해서 1번하고 3번하고 4번은 굉장히 올바른 자세로 보이는데 2번 같은 경우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10번의 정답은 2번임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1번 컴퓨터 통신상에서 지켜야 될 예절, 우리는 네티켓이라고 얘기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 사이버 예절에 대해서 질문을 보려고 하는데 컴퓨터 통신상에서 지켜야 될 예절, 네티켓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것은 1번 은어와 비속어 사용을 자제한다. 2번 다른 사람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 3번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사용하지 않는다. 4번 영화라든가 음악 등을 마음대로 다운받아서 활용한다. 4번이 정답이죠. 보세요. 은어와 비속어 사용을 자제하는 거 맞죠? 물론 우리가 사이버 공간은 익명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쵸? 내가 막말로 욕하고 어쩌고 해도 잘 몰라요. 그 당시에는. 나중에 잡힐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모르죠. 익명성이라는 대표적인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스프레이처럼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막 뿌려질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한 사람이 다운받아가지고 유출을 하게 되면 막 수도 없이 그쵸?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2명만 가져갔던 것이 막 3명, 그쵸? 4명 막 이렇게 뿌려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그쵸?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도 인터넷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음악이라든가 뭐 영화라든가 그런 부분들 다 지적재산권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다운받아서 사용하게 되면은 그것은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키고 있는 예절인데 4번 같은 경우는 지적재산권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1번 같은 경우는 정답이 4번임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한 번씩은 경험이 있어요. 그쵸? 한 번씩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TV에서 나오는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SNS에 가끔씩 막 음악 듣는 이런 거 딱 올리면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딱 듣는 거 보면서 여러분들 이 음악 좋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랬는데 갑자기 진짜 매 그 눈을 가진 네티즌이 이거 불법 다운로드인데 가수가 어떻게 남의 가수를 그렇게 불법 다운로드 받아서 막 하냐 이래서 매장당하고 막 이랬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12번 우리가 직업에 관련된 직업 윤리에 대해서 좀 묻는 부분인데 도둑이라든가 사기꾼을 직업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그쵸?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1번 도둑이나 사기꾼을 직업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1번 지속성이 없다. 2번 합법적이지 않다. 3번 전문성이 없다. 4번 협동과 분업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도둑이나 사기꾼이라는 것은 정말 합법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뒤통수를 치는 행위죠. 남의 뒤통수를 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돼선 우리는 직업이라고 볼 수 없어서 12번의 정답은 2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3번 다음과 같은 도덕 문제의 발생 원인을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노인들의 전통적인 지위가 상실됐다. 두 번째, 부모의 과잉 보호로 가정의 예절 교육이 상실됐다. 이런 도덕 문제의 발생 원인은 뭐냐? 1번 핵과 조카, 2번 남존 여비 사상, 3번 인구 증가, 4번 지역 이기주의. 그랬을 때 요거에 관련돼서 우리는 왜 그렇게 됐냐라는 것을 본다면 남존 여비 사상 같은 경우 요즘 현대에 있는 사상은 아니죠. 전통에서 그랬던 부분이고 인구 증가가 아니라 인구가 없어지고 있고 지역 이기주의가 있지만 요 위에랑은 상관이 없는데 왜 이렇게 되냐라고 한다면 정말 가장 기초적인 사회의 시작점인 가정에서 여러 가지 부모의 과잉 보호로 인한 가정의 예절 교육,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모님들하고만 같이 살지 할아버지라든지 할머니라든지 뭐 삼촌 뭐 이렇게 같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가족들의 형태가 변모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지위가 상실되고 그 다음에 가족들 중에서 가정의 예절 교육들이 좀 부족하게 된다라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보시죠. 다음 미풍양 속에 공통으로 담겨져 있는 정신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기도 하고 우리가 중학교,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서도 충분히 다뤘었던 부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윤리에서도 우리가 다루고 있다. 미풍양 속에서 공통으로 담겨져 있는 정신, 개라든가 두레라든가 품앗이라든가 향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아주 그냥 눈을 감고 있어도, 그쵸? 눈을 감고 있어도 뒤를 돌아봐도 바로바로 기억이 나는 것인데 1번 인간 존중, 2번 상부상조, 3번 준법 정신, 4번 개성 존중인데 전형적으로 이것은 상부상조 정신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요게 굉장히 쉽지만 문제는 무조건 다룰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인간 존중도 중요하고 준법도 중요하고 개성 존중도 중요하지만 위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들, 우리 전통 사회에서 우리 조상들이 서로 도우면서 했었던 규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미풍양속에 대해서 질문이 하게 된다면 우리는 상부상조를 꼭 답으로 골라야 된다는 거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5번인데요. 15번. 다음 보기에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조건을 모두 고른 것은, 그쵸? 보기에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조건을 모두 골라보겠습니다. 가부장의 권위 아니겠죠? 아니에요. 가족 간의 이해와 양보 맞아요. 가족 간의 수 상관없겠죠. 상관이 있을까요?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조건? 네, 우선은 가족 구성원의 높은 지위. 그랬을 때 15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가족 구성원의 지위가 높다고 해서 우리가 건강한 가족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리을 같은 경우는 없애야겠죠. 그쵸? 그랬을 때 가족 간의 이해, 그 다음에 가족 간의 수. 가족 간의 수는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들, 양쪽 부모님들과 그 다음에 조부모까지 있다라고 하면은 뭔가 예절적인 부분들도 갖출 수 있고, 그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예절도 배우고 서로 우리가 그 가족 예절 중에서 많이 강조했었던 거 있죠. 부모가 자녀한테 해야 되는 부분이 자애. 그쵸? 자녀가 부모한테 해야 되는 게 효도 혹은 효. 그쵸? 형제나 뭐 남매 사이에, 그쵸? 남매도 상관없겠죠? 사이에 하는 것이 우애. 근데 그것들을 다 갖추려면 부모님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자녀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형제들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노인 공경,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조부모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족 간의 숫자들도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우리가 2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지만요, 여러분들 제가 전에 가족에 관련돼서 강조했었던 게 자애라든가 이런 단어들 여러분들 기억을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 잊지 마시고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6번 문제 보시죠. 다음에서 설명하는 우리 민족의 정신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부모에게 자식의 도리를 다하고 부모에게 자식의 도리를 다하고 효도죠? 그쵸? 이웃과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모든 행동의 근본으로 여겼다. 그쵸? 그랬을 때 1번 호국정신, 2번 경천 애인 사상, 3번 경로 효친 사상, 4번 생명 존중 사상. 그랬을 때 효도에 관련된 부분들, 노인에게 또 공경한다라는 부분들, 그거에 합쳐 있는 단어인 3번 있죠? 경로 효친 사상이 우리가 정답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사실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수해서 문제를 틀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강조를 드릴게요. 17번. 보기에서 가치 갈등의 해결을 해서 그 다음에 가져야 될 바람직한 태도를 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서 여러 부분들이 나왔어요. 이것을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바람직한 태도 첫 번째 우리 관용이라는 단어 우리 굉장히 좋아하죠. 윤리랑 고등에서. 그 다음에 편견 아니겠죠. 역지사지 뭐예요? 바꿔서 생각해보자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흑백 논리는 뭐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다. 저것도 아니면 이것도 아니다. 약간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게 바로 흑백 논리인데 이것도 역시 정답이 아니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을 고른다라고 하면 기억과 디귿에 관련된 부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봤을 때 기역 니은, 니은 디귿, 디귿 리을, 니은 리을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기역하고 디귿으로 바꿔서 정답을 4번으로 하도록 하죠. 알겠죠?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관용과 역지사지를 정답으로 고르시면 그것이 가치 갈등에 해결을 해야 될 바람직한 태도임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18번 문제 보시죠. 18번. 우리 갑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견해로 적절한 것을 고르실 텐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전에 계속 제가 강조했었던 하이젠베르크와 그쵸? 하이젠베르크와 오펜하이머의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에 관련된 부분은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셨던 이제 지문에서 이제 우리 여러분이 답을 보실 수 있는데 우선은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하이젠베르크랑 그 다음에 오펜하이머가 말을 서로 해요. 둘 다 원자폭탄이라든가 핵에 관련돼서 개발을 했던 사람이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랬는데 오펜하이머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개발은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쓰일지에 대해서까지 내가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왜냐면 그것은 과학자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이젠베르크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과학자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한다면 그 부분이 어떻게 쓰일지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개로 의견이 다른 두 명에 대한 과학자들이 가상으로 대화하는 내용들이었는데요. 첫 번째 과학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연구 과정에만 충실하면 된다는 점을 간과했다. 그쵸? 이 부분은 주어진 연구 과정에만 충실하면 된다라는 부분이 아니고, 그쵸? 을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어진 연구 과정에만 충실하면 안 되고, 과학자 같은 경우 책임도 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번 정답이 아니고, 2번, 과학자는 연구 개발 과정에서 도덕적인 가치 판단을 배제해야 된다는 점을 간과했다. 이건 갑이 을에게 해줄 수 있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과학자는 과학기술의 사용 여부를 전적으로 정치인들에게 일임해야 된다는 점을 간과했다. 관련이 없고요.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가 가져올 사회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점을 간과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18번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자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답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4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19번 도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안 하더라도 도가라고 하면 노자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무의자연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무의자연도 역시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겹게 배웠던 부분이에요. 그쵸? 그대로 두어라. 자연 그대로. 그쵸? 순리에 따라라. 약간 이런 내용들인데 그것과 가장 가까운 가치를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무의자연 요 부분 1번 출세, 2번 겸허, 3번 실용, 4번 쾌락에 대한 부분인데 자연의 그쵸? 자연의 이치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그대로 보고 여러 가지 비운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출세라든가 실용이라든가 쾌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보다는 겸허한 자세로 뭔가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든가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능력적인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이 역시나 우리가 앞으로 훗날 살아갈 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노자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세하는 것도 좋고 실용적인 부분을 따지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쾌락적인 부분도 따지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겸허한 자세로서 무의자연의 자세를 이어가자. 이런 부분 도가의 사상이었습니다. 19번의 정답은 2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0번 롤스가 안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롤스의 정의론에서 차등의 원칙에 해당하는 사례를 고를 겁니다. 그래서 차등의 원칙이라는 것은 최소 수혜자에게 그쵸? 최대의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차등의 원칙이라고 보시는 걸 알 수 있겠는데요. 최저임금의 보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쵸?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배려하는 것인데 차등의 원칙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래서 장애인에게 뭔가 우선권을 준다던가 아니면 여성에게 뭔가 우선권을 준다던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약자로 분리된 사람들을 뭔가 우대하는 정책을 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롤스의 차등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1번 정치적인 자유, 2번 최저임금제 보장, 그 다음에 3번 언론과 집회의 자유, 그 다음에 4번 사유 재산을 가질 권리. 그랬을 때 정치적인 자유와 언론과 집회의 자유, 사유재산을 가질 권리는 이제 기본권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여기서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간다라고 하는 롤스의 차등의 법칙, 차등의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최저임금제를 보장하는 것이 이 롤스의 차등의 원칙과 맞닿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너무나도 쉽게도 그렇죠? 2번이 정답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1번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를 거예요. 정의로운 사회제도 구현을 위한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기본권을 보장한다. 그쵸?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거, 개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히 기본적인 부분이라서 맞는 거고 2번 공권력의 남용, 그 다음에 3번 공정한 분배를 실현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1번, 3번, 4번 다 맞는데 2번 같은 경우 공권력의 남용 같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어서 정답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읽으면서 딱 보니까 또 여러분들께 필기를 해줄 게 딱 그냥 보니까 또 보이네요. 그쵸? 공정한 분배를 실현한다 라는 사람 혹시 누가 얘기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아리스토텔레스. 그쵸? 아리스토텔레스는 공정한 분배를 정의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텐데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었지만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돌아가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기억을 하신다면 그 앞에도 바로 나왔었지만 뭐 롤스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서 나오고 있는 주장을 누가 했었는지 뭐 정말 적을 수만 있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겠죠. 그쵸?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2번임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22번. 다음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문제점을 볼 거예요. 정보통신 사회에서의 문제점이죠. 영국 공리주의자, 그쵸? 벤담이 고안한 파놉티콘. 우리가 파놉티콘 기억하실 겁니다. 파놉티콘은 죄수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목적으로 고안된 원형 감옥인데 감옥 중앙의 감시탑의 감시자는 죄수들을 볼 수 있지만 그 반대는 되지 않고 그 다음에 피감시자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항상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라는 부분들인데 요것은 이제 격차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보실 텐데 1번 계층 간 지역 간의 정보 격차가 심화될 것이다. 2번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강화될 것이다. 3번 자원 고갈과 생태계 파괴로 인류의 생존에 위협받을 것이다. 4번 생명 복제의 일상화로 인간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층 간 지역 간 정보 격차가 심해진다라는 부분도 당연한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이 파놉티콘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강화된다라는 부분들, 그쵸? 문제점으로 생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른다라고 하면 2번 사회 구성원들 간에 대한 감시랑 통제가 강화된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2번이었고요. 23번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우리가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최근 한 아파트 단지 내에 쓰레기 소각장 설립을 두고 주민과 지자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아파트 주민들은 소각장의 건립이 아파트 값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해서 건립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 1번 이타주의, 그쵸? 2번 집단 이기주의, 3번 열린 민족주의, 4번 다원주의. 여기서 우리는 정답을 고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웃 간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정말 좋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안 되는 부분들 우리도 충분히 이런 입장에 돼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바로 집단 이기주의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집 앞마당에는 안 된다.
제가 기본서를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 집 앞마당이 안 된다. 그런데 우리 집 앞마당이 되는 것도 있죠. 좋은 것들. 뭐 지하철 건설이라든가 요즘에 뭐 KTX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 집 앞에 되게 되면은 정말 프리미엄을 주고라서도 사람들이 막 집 가격 뛰니까 그쵸. 그런 데로 이주하기도 하고 여러 것들이 있죠. 그래서 집단 이기주의, 우리 집 앞에는 안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형적인 지문이었습니다. 정답은 2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24번. 공동선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를 문제입니다. 그렇죠? 공동선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1번, 사회 구성원 공동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공동선 맞죠? 2번, 개인의 권리와 조화를 당연히 이루어야 되겠죠. 3번, 사회적 약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4번, 공동선을 추구하면 개인과 사회 모두 도덕을 추구할 수 있죠.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다 정답이 맞는데 사회적 약자는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공동선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지 않죠. 그쵸? 사회적 약자도 포함하고 잘 사는 사람도 포함하고 이 사람 저 사람 그쵸? 사람이라고 돼 있는 사람들 다 포함하는 것이 공동선에 관련된 부분인데 어떤 특정한 파트, 계층만을 제외하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24번의 정답은 3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5번 다음 내용과 관련이 있는 현대사회의 변화 추세에 대해서 우리가 골라볼 겁니다. 그래서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이 도래하였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사회의 각 부분의 정보통신 기술을 응용하는 과정이다. 이런 추세에 대해서 우리가 알 텐데 1번 기계화, 2번 정보화, 3번 산업화, 그 다음에 규격화. 그랬을 때 이것은 정보통신 기술, 정보화에 관련돼서 우리는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이라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서를 통해서 몇 번 배웠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계화, 정보화, 산업화, 규격과 관련해서 우리는 엘빈 토플러 관련해서는 정보화가 정답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00제 문제를 풀면서 1번부터 25번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그쵸? 풀어봤죠? 정말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라서 정말 갈 길이 멀어요. 갈 길이 먼데 이 300제 구성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수많은 지문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지만 지문에 대해서 좀 범위를 많이 축소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좀 쉽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나올까라는 부분들도 좀 고안해서 문제를 냈으니까요. 여러분들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돌아올 시험에 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번부터 25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26번부터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